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배경이 그 지리산에 있는 청학동, 청학동에 있는 그 삼성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주말에 휴가차 고향에 갔다가 잠깐 들려본 곳입니다. 뭐 가보니까 삼성궁이라고 그래서 청학동에서 이제 단군과 환인과 환웅을 모시고 뭐 청년들 수련한다 뭐 이런 곳이었어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곳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기사를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해설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확진자 97%, 사망자 94%는 백신 미접종자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접종받으면은 감염이 되어도 중증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50대가 화이자를 접종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격리 면제는 해외 백신 접종자는 국내에서 또 접종을 하는 그런 탁상 행정에 백신도 부족한데 이런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또다시 K방역 자화자찬을 했다. 현장에서 빠르게 잘 접종을 하겠다. 백신 접종가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는 자화자찬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전에 3,600만 명의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앞당기고 8, 9월에 백신도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다. 그런 뭐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백신 보호막을 자신했지만은 들쑥날쑥하는 수급이 최대 걸림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6월 20일경부터 오늘 7월 말까지 8월 중순까지는 거의 백신 접종이 사실상 안 되다시피 한 백신이 없어 확보를 못해서 거의 안 되다시피 한 가운데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큰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앞으로의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아직 확실치 않은 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이 더 거세진다. 각국은 지금 2차 접종이 끝내고 3차 부스트샷까지 하면서 지금 백신 가격도 오르고 그러면서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은 2차 접종도 초비상이 걸릴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은 지금 3,200만 명을 3차 접종 부스트샷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1차 57%, 2차 49% 접종을 완료하고 영국은 1차 88%, 2차 72% 접종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50대 이상 성인에 대해서 성인 3,200만 명을 3차 접종을 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은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접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미국은 1차 57.7%, 2차 49.6% 접종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재봉쇄는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우치 미국의 감염병 소장이죠. 전염병 소장이 지금 미 국립 전염병 소장이 지난 겨울 같은 봉쇄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재난지원금을 편의점이나 학원,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0억 전세를 살면 지원금을 받고 15억 집 있으면 못 받느냐 하는 그 여러 가지 불공정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해서 정부에서 태스크포스까지 만든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기준 중에 하나가 건강보험료 기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다르게 되면서 지금 이 부분을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고요. 게다가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100%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정부가 안 막느냐 못 막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그전에는 이제 지방자치에서 자치단체에서 복지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를 하는데 근데 2015년은 47건을 반대했고 2016년은 34건을 반대했는 37건을 반대했는데 2018년 이후에는 반대 건수가 제로다. 그렇게 돼서 지난 3년 동안 사회보장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기사가 100%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이 차별화되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줄피업이 현실화된다. 지난주에 하루에 약 900여 개 이상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고 나왔습니다만 지금 만기 연장 대출 규모도 200조 원, 204조 원 정도 되죠. 그래서 곧 9월 말에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만기 연장 시효가 끝납니다. 끝나면서 지금 줄피업이 현실화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소상공인은 죽겠다고 하는데 지원금은 아직 1조 1천억이나 남아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철저하게 계산해서 추계를 하지 못한 결과 지금 예산이 이렇게 1조 원 넘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뿐이 최대 지원이라는 것이 말뿐이냐? 소상공인들은 하루에 900여 개 이상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원금은 남아 있다. 그런 얘기고요. 더구나 이번에 5차 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하는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거의 뭐 생활 물가, 특히 그 식료품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5차 재난지원금이 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광 전 장관은 세제와 연금을 계획해야 복지가 지속 가능하다. 지금 상태로서는 복지가 지속 불가능하다. 포주기로 나라빚이 급증을 하고 있고 고령화 대비 재원은 무관심이고 그저 지금 당장 내년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만 하고 있는 구조로는 복지제도가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당연한 올바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지금 전세 갱신한 전세값은 임대차 3법 1년이 지나고 4% 정도 올랐는데 신규 계약은 30% 올라서 임대차법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3만 채 가격을 전수조사했더니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세 계약 갱신할 때는 5% 미만으로 하다 보니까 4% 정도 올랐는데 신규 계약은 30% 급등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심지어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갱신을 하고 나면 주인이 곧 새롭게 전세 세입자를 계약한다고 하니까 갱신 전세 계약 상한선을 넘어서는 암계약도 하고 있다. 암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10년 넘게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지 못해서 양도세를 팔 때 얘기죠. 받지 못한다. 내년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이 지금 제한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가구가 된 시점부터 장특 공제를 받도록 해서 다주택자의 경우는 10년 넘게 보유해도 장특 공제를 받지 못해서 예를 들면은 삼성 아이파크 양도세가 2억 원이었는데 예컨대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12억으로 껑충 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부에서는 이게 다주택자들의 집을 내놓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인데 오히려 이렇게 되니까 매물이 잠긴다. 매물이 잠겨서
다주택자 집이 나오지 않는 데서 그리고 똘똘한 한 채가 더 선호가 되면서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철학이 깔려있는 바탕에 깔려있는 철학이 집은 가구당 한 채만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 채씩만 보유하도록 하자. 이사를 가기 힘들 정도로 집의 유동성이 부족해서 이사를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대1로 매치가 딱 돼야만 이사를 가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굉장히 제약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대개 다주택자의 임대를 활성화시켜야만이 임대 가격이 안정되고 하는 것인데, 또 매물도 많이 나오는데, 양도세가 워낙 이렇게 높게 되면은 팔아도 양도세 내고 나면 오히려 집을 줄여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집을 팔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예컨대 뭐 20억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한 5억 좀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나 뭐다 이런 거 내면 거의 한 12, 3억짜리 집으로 옮겨가야 되기 때문에 집이 매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전혀 인식을 못하고 무조건 이제 그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 이제 주로 사회주의권에서는 집은 일가구당 한 채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임대는 전부 공공임대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 변창흠 장관의 공급 공급에서 드러났지만은 공급도 공공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주택에 대한 공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기재에 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는 계속 이제 매물이 잠기고, 왜냐하면 집을 파는 사람은 집을 크게 줄여서 가야 하기 때문에 매물이 더 나오지 않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전월세도 구하기 힘들어서 전월세 난민이 구하기 힘들면 전월세 값이 오르는 거죠. 속출할 그런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이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람 제일 문제가 현실을 외면하고 이념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책만 추진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가 큰 문제인데, 알바만 전전하고 있는 무늬만 취업자가 491만 명. 이거 사실상 실업자다 그런 얘기죠. 일자리는 주당 1시간만 일을 하면 취업자로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사실상은 통계상으로는 취업자이지만 사실상 실업자다. 주당 1시간 일하면 거의 뭐 실업자죠. 그래서 공식 실업 통계에 안 잡히는 추가 구직자, 일시 휴직자, 숨은 실업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491만 명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것이 크게 140만 명을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2016년에 350만 명에서 2021년에 491만 명이니까 140만 명이나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히려 최저임금과 주 50시간, 54시간 이런 걸 적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최저임금을 주고도 기업이 그 사람들을 주고 또 54시간까지 적용을 하니까 영세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그만한 고용 비용을 가지고 고용하기 힘들게 되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또 그 정도 받아가고 주 52시간 주 54시간 정도 일하고 또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기 때문에 또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큰 문제입니다. 무늬만 취업자가 491만 명이나 된다 하는 거고, 이것이 주로 이제 세금, 이게 이제 취업자로 이제 통계되는 건 세금 알바, 한 달에 뭐 한 2, 30만 원 받는 세금 알바에도 7,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실상이 지금 큰 문제다. 그래서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런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면서 2018년부터 일자리가 갑자기 보통 3, 40만 명 매년 증가해 오다가 일자리가 몇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자 정부에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통계적으로 일종의 만회하기 위해서 세금 알바를 1년에 한 7, 80만 명 이상 양산해 왔습니다. 실제로는 그냥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죠. 과거에 규정하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인데, 그래서 사실상 실업자가 문재인 정부 들어도 140만 명이나 폭증을 했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금리 인상 경기가 지금 사실은 하반기에 금리를 한두 번 올릴 그런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만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가 둔화되면 조짐을 지금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이 둔화되면서 경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 그 부동산 담화, 부총리 주재 부동산 담화에서 금융위원장과 국토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동원된 부동산 담화에서 금융위원장은 대출을 크게 줄여서 부동산 구매하는 그 수요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면 중앙은행도 금리를 올린다. 그런데 일조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가 아니라 0.5%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경기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지 않겠나. 오히려 집값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집값만 생각해서 너무 금리를 크게 올릴 경우에 경기가 너무 위축되면서 오히려 경기가 조금 반등하려고 하다가 지금 오히려 더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 더 월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지금 국가 부채 한도가 사실상 의회에서 이걸 조치가 실패함으로써 비상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1년에 국가부채가 100%, GDP 대비 100%를 넘어서면서 예산통제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산통제법은 국가부채가 GDP 100%를 넘을 경우에는 상하 양원의 인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가 23조 4천억 원이고요. 근데 벌써 이미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가 22조 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부채가 23조 4천억이니까 한도를 벌써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한도를 28조 5천억까지 좀 늘려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의회가 여기에 의회 승인을 받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소위 말하는 재정 절벽에 직면하게 되면서 지출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뭐 이미 예상됐던 바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뭐 어마어마한 뭐 거의 무작정이다 할 정도로 많은 재정 지출 공약으로 당선된 사람인데 문제는 세입은 그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에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침체하고 해서 이미 예상이 됐던 바입니다. 예상이 됐던 바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은 전 세계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비트코인은 39,000달러 선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도 2,600달러 선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다가 그 오른 선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횡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한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4,568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에 관해서 외국인과 법인 등의 거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여당에 주최하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2차 회의에서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이 소폭 오르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4거래 1연속 팔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막판에 다소 매도세를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관이 매수세가 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신 값을 인상한다는 소식에 국내 바이오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다시 화려하게 부활이 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상장 후 최고가를 경신해서 19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바이오주가 백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죠. 중에서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크게 주가가 올 들어 카카오는 88.7%, 네이버는 48.2%, 삼성, SDI는 18%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배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한일에 오는 보도가 나서 이제 없어서 배가 없어서 난리인데, 지금 HMM의 파업 때문에 주가 HMM 파업 때문에 수출도 물류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파업 공고 때문에 HMM의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4만 원 선도 붕괴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개인도 이제는 투자 조합을 통해서 스타트업에 개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상장이 안 된 장외에도 투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벤처 투자의 개인 조합 운용액이 1조 원을 금년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최대 40조 하루에 거래가 되었었는데 이제 10조 대도 아슬아슬하게 13조 7월달은 13조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다소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기 회복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준의 또 긴축 문제, 또 아까 앞에서 살펴본 미국의 부채 재정 절벽 가능성 문제 때문에 주가가 다소 미국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토스 이번 9월 달부터 영업을 시작하는 제3 인터넷은행, 한국의 세 번째 인터넷은행 토스가 파격적으로 평생 송금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하겠다,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끌어들여 플랫폼을 키울 것이다. 이제는 그러면서 평생 송금 무료, 사이돌 대출 같은 서비스를 확충하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바야흐로 이제 인터넷은행 3대 인터넷은행의 경쟁이 각축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은행들도 전부 이제는 플랫폼 혁신으로 나아가서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은 빅테크와 네이버라든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빅테크, 카카오뱅크 같은 빅테크, 그다음에 지금 빅테크와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 같은 인터넷은행이 앞으로 모두 플랫폼 전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혁신에 은행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P2P가 지금 80만 명이 1조 5천억 투자하고 있는 P2P 시장이 미등록 사가 많아도 출폐업 사태가 올 전망이다 보도가 나와요. 현재 2021년 8월 현재 94개 P2P 회사가 있는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회사가 34개밖에 안 되고 심사 통과된 회사는 7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사 신청도 안 한 회사가 53개나 되어서 이런 회사는 대부분 다 폐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P2P 금융의 업계에서 피플 펀드라고 하는 데서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도전하고 있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중금리 대출을 내릴 것이다. 인공지능이 6만 건의 상담 패턴을 분석해서 부실률을 낮추고 그 부실률이 낮아진 것을 배경으로 중금리 대출을 늘린다, 이런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넷마블이 소셜 카지노, 홍콩에 있는 소셜 카지노 스피넥스에 2조 5천억을 배팅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넷마블이 계속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2조 5천억이나 엄청난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합병을 했다. 스피넥스, 홍콩에 있는 소셜 카지노를 인수합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 게임의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거죠. 지금 그런가 하면 스타트업이 투자 전쟁이 대기업도 줄을 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지금 많은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이 지금 배민이나 토스 같은 데서 크게 빅히트를 치면서 이런 새로운 제2의 배민이나 토스를
찾기 위해서 많은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창업 멤버만 보고 지금 약 그런 제2의 배민과 토수를 찾는 투자금이 6조 7천억 대에 약정 금액만 6조 7천억 대에 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K-스타트업이 퀀텀 점프에 아주 전망이다. 그러니까 그런 반가운 얘기 나왔습니다. 사실 뱀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스 왜 뿐만 아니라 지금 지난번에 미국에서 쿠팡 같은 거 이제 그 델성부른 벤처에 많은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HMM 이거 수출 물류 대란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삼성 반도체가 매물의 힘에 힘입어서 인텔을 제치고 분기 매출액에서 2분기 매출액이 인텔보다 약간 앞서 인텔은 196억 달러인데 삼성이 197억 달러를 기록해서 앞섰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삼성은 지금 TSMC는 앞으로 앞서가고 인텔은 추격하는 가운데 대형 M&A라든지 투자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리드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비전과 전략을 못 내놓고 빅피처를 그리지 못하고 있던 아쉬운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공지능대학원에서 500명을 뽑고 싶은데 수도권 정원 제한에 묶여서 40명밖에 뽑지 못한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거 제조업 시대의 그런 대학 정원 빨리 계획되어야 되는데 계획되지 않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혹은 블록체인이나 이런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4,400명 시대에 우수인력을 양성해내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후쿠시마 사태에 불구하고 일본은 탄소 중립에 원자력을 넣고 있는데 우리는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원자력은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탄소 중립은 원자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분석 자료를 계속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법 개정은 기본권을 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통과돼도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석윤 전 법제시장 인터뷰가 실렸고요. 그런 가운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캠프 주요 인사를 공개했는데 경제정책의 최준경 전 장관, 김대기 전 청와대 수석 등이 포함되어 있는 10여 명의 캠프 인사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계속 합당을 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합당을 거절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난번 선거에서 홍준표, 안철수, 문재인. 사실 문 대통령 41% 정도로 당선된 가장 큰 배경에는 안철수가 중간에 있은 거죠. 그래서 안철수와 홍준표를 합하면 당연히 문재인 득표보다 더 많았지만 안철수가 표를 많이 잠식하면서 홍준표가 당선이 안 된 건데 다시 그런 사태가 올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당 내에서조차도 여당의 주 대선 주자들이 나라 돈을 물 쓰듯이 하는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하위에 88%에 주기로 했던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모두 100% 준다든지 또 다른 그런 광역단체와 형평성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든지 또 5천억 원을 들여서 에어컨 전기료 감면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무상 냉방 얘기도 꺼내고 있고요. 게다가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또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 원 지원 등등 이런 계속 돈 풀기 얘기만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여기에 질세라 군 제대 남성들에게 사회 출발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장만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끝도 없는 파퓰리즘, 돈 풀기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여당 내에서조차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가장 최악의 성장, 지난해 마이너스 4.5% 성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외남불의 제재와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4.5% 성장을 한 가운데 이번에 통신망 복원을 두고 통일부는 계속 북한을 금방 통신망 복원되자마자 지원한다는 얘기가
얘기를 띄우고 있고, 한미 훈련에 관해서 통일부가 연기 얘기를 하자 김여정은 바로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윽박지른 사태가 나오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도 한미연합훈련을 김여정 협박에 휘둘려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보복 압박에 굴러가면 안 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맞서야 한다는 그런 주장도 아침에 실렸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뭐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침 언론도 역시 경제 부문에서는 뭐 어디 밝은 뉴스를 찾기가 쉽지 않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한국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간 수출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1조를 넘는 기업이 29개나 나왔다, 뭐 이런 밝은 측면이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 문제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무늬만 일자리가 140만 개나 증가하고 있고, 세금 알바만 주 한 달에 한 뭐 2, 30만 원 받는 세금 알바만 7, 80만 개, 아마 내년에 예산에는 100만 개를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정부, 흔히들 뭐 보통 민생정부라고 합니다만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이제 대기업은 반기업 정책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 해외로만 계속 나가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은 주 52시간, 그다음에 높은 최저임금으로 기업들도 힘들고 또 근로자들도 소득이 줄어들어서 중소기업을 자꾸 떠나거나 투잡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좀 더 뭔가 유연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